제목은 이제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인간 지성 이렇게 잡았고요. 지식으로 지시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지혜로 지휘해야 된다.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찾아오는데 제가 머리를 써서 찾아왔을까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찾아졌을까요? 예, 여러분도 어디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찾아가시죠. 머리 써서 찾아가시는 분 계신가요? 머리의 용도가 앞으로 별로 불필요해지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자연에 가면 인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많은 생명체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저 새가 이제 평상시에 먹이로 뭘 먹냐면요. 지렁이를 잡아먹고 살아요. 자, 그럼 여러분 땅속에 있던 지렁이가 이렇게 땅 위로 나오는 날은 언제 나올까요? 비 오는 날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비 오는 날만 지렁이가 귀신같이 땅 위에 비가 오는지 알고 땅속에 있던 지렁이가 알고 나올까요?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빗방울이 막 땅을 두드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땅의 미묘한 진동을 지렁이 피부로 감지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온대요. 자, 그럼 비 안 오는 날은 지렁이가 다시 어디로 갈까요? 땅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제가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비 안 오는 날도 땅 위에서 지렁이를 불러내서 잡아먹고 있어요. 어떻게 잡아먹을까요? 저 새가 빅데이터를 관찰합니다. 삶의 위기가 왔으니까. 저 관찰한 데이터를 정보로 바꿔서 국리의 국리를 거듭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관찰 다음에 고찰. 고찰하는 순간 이제 큰 통찰, 각성,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지식으로 바뀌면서 아, 지렁이가 비가 올 때만 바깥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 새가 머리를 쓴 거예요. 아, 비가 안 오는 날은 내가 땅속에 있는 지렁이로 하여금 비가 오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이렇게 부리로 막 땅을 찍고 다니니까 땅속에 있던 지렁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가 오는 줄 알고 나왔다가 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거죠. 지렁이 입장에서. 자료, 정보, 지식까지는 이제 인공지능이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경험적으로 책을 읽었던 아무튼 지식까지 갖고 있으면 인공지능만도 못한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 지혜가 어떻게 생기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 아인슈타인이 지혜는 학교 교육, 스쿨링의 프로덕트, 학교를 다녀가지고 생긴 결과가 아니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삶을 통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생긴 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녀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지식은 만들 수 있지만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지혜인데 저 지혜는 어디서 생기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혜는 내가 직접 해보는, 그래서 저 지혜 앞에 실천적 지혜란 말이 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체험적 지혜 이런 말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공지능을 할 수 없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 또 지혜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직업 중에요. 이렇게 원으로 끝나는 직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끝나는 직업이 있고 이 두 직업상의 차이는 뭘까요? 뭐 이미지상으로 비교해 보세요. 인공지능한테 대체 빨리 당하는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위일까요? 밑일까요? 위에 있는 직업들은 남의 집으로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일원이 됐기 때문에 남의 집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일하면 돼요. 예? 위에 있는 직업들은 인공지능이 대체 가능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인공지능이 대체가 불가능한 지혜로 자꾸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장스망이라고 있는데 이게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즈라는 친구가 영어로 번역하면 어레인지먼트라는 뜻이에요. 어레인지먼트, 배치.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아장스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건데 가장 자주 가는 곳 두 군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죠? 자, 그 다음에 저녁에 어디 가세요? 집에 가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오지 마시고 집에 가지 마셔야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가는 곳을 바꿔야 내 생각이 바뀐다는 게 저 핵심이에요. 아장스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갔는데 사모님께서 댁에 계시면 집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아장스망이 안 바뀐 거예요. 아장스망이 바뀐 거는 이제 회식이 일찍 끝나셔가지고 댁에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집에 안 계세요. 이게 아장스망이 바뀐 거예요. 원래 배치가 원래 집에 집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집사람이 없어요. 이게 아장스망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남편은 집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자, 인공지능이 과연 눈치를 볼 수 있을까요?
눈치라는 것은 종합적인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 예술적 판단 능력이거든요. 저거는 제가 보기에 인공지능은 저 눈치를 쉽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시기별로 의미가 다른 사랑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할 때 초기에 이 뜨거운 사랑이 시작될 때 사랑해 굉장히 자기의 감정과 감동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뜨겁게 사랑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면 사랑해. 똑같은 사랑해인데 인공지능이 저걸 맥락적으로 다른 사랑해라는 거를 번역해낼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은요. 맥락적 감수성과 맥락적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것들 있잖아요.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시원하다. 인공지능이 나 말아먹었다. 그걸 번역할 수 있을까요? 너 물 먹었니? 이걸 인공지능이 번역할 수 있을까요? 물 건너갔네. 나를 물로 보지 마라. 이런 것들을 똑같은 워터라는 것을 인공지능이 맥락에 따라서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인공지능이 잘할 수 없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 중 하나가 첫 번째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인공지능도 알고리즘에 따라서 질문을 엄청나게 잘하지만 질문을 잘할 수 없는 게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호기심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호기심이 점점 좀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불치하문은 뭔지 아시죠? 하문,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를 불치, 부끄러워하지 마라. 벽에다가 그림을 붙여놓고 이 그림이 똑바로 붙어 있는지 삐뚤어 붙어 있는지를 위에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아랫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아랫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사과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물음표를 던진 사람이 누구예요? 뉴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뉴턴밖에 없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는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 법칙을 가지고 평생 시험 보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시험 보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질문하고 인공지능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이유는 질문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은 왜 존재하냐면요. 사람이 던진 질문에 걔는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쉽게 할 수 없는 게 이 공감 능력인데요. 공감 능력은 뭐냐면 타인의 아픔을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 아픔을 치유하려고 온몸을 던져서 행동하는 것까지를 긍휼감 또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가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여기서 포착된 게 타인의 아픔입니다. 아픔. 이 아픔을 포착하면 사람은 잠을 안 자고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이연, 연상 연결시켜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상상력은 밑도 끝도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타자의 아픔을 보고 잠을 못 자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모르는 국민을 긍휼히 여겼잖아요. 공감 능력.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부하 직원들을 데려다 놓고 만상 토론을 하면서 한글을 창제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한글이 창제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실천적 지혜입니다. 아이디어를 온몸을 던져서 딜레마 상황에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막 그걸 프로네시스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practical wisdom이라고 해요. 자, 메리 올리버라는 미국 작가가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저는 저걸 보는 순간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구나.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은 두 가지 능력이 아니고 같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사랑하실 때 질문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질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게 많다는 거예요. 예? 집에 잘 들어갔는지, 잠은 잘 잤는지, 이렇게 비 오는 날 우산을 갖고 출근했는지. 예? 그러다가 이제 질문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언제 질문이 없어지나요? 사랑이 식으면 질문이 없어집니다. 사랑의 끝은 질문이 없어진 상태다. 이건 명언입니다. 명언.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질문이 많아져요. 여러분은 직장인입니까? 장인입니까? 그러면 직장인과 장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글자 차이인데 아까 메리 올리버가 얘기한 걸로 대입해보면 직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더 잘하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틀에 박힌 방식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은 일의 현장이 노동의 현장인 거예요. 여기를 빨리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라밸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주 52시간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장인은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얘는 집에도 안 가요. 네? 휴일날도 나와요. 쟤는 일이 놀이에요. 놀이. 그리고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조금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온갖 머리를 써가지고 막 그냥 온몸을 던져서 새로운 개선의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네.
몸과 마음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면 직장인, 몸과 마음 사이가 줄어들면 장인. 왜냐하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쪽 딴 데가 있어. 저 빨리 저쪽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생맥주 마셔야 되는데 지금 나 이제 출근 퇴근도 안 되고. 그런데 장인은 몸과 마음이 항상 같이 다닙니다.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낙하산 사장님 고민하는 얘기들이, 이분도 직장인이냐 장인이냐에 따라서, 낙하산 사장님은 당연히 장인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다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낙하산의 불량률이 안 떨어져요. 불량률.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낙하산의 불량률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낙하산 사장님이 고민이 깊어지다가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만든 낙하산은 여러분이 갖고 직접 뛰어내리는 불량률 테스트를 실시한다. 그래서 직원들 헬리콥터에 태워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낙하산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기 자기가 만든 낙하산 가지고 불량률 테스트 할 때 불량률이 나올까요? 네. 안 나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인간의 정의가 이거예요. 목숨이 걸린 것에 목숨을 거는 동물, 이게 인간. 거꾸로 목숨이 걸리지 않은 것은 절대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개미가 지나가다가 지네한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물어봤어. 아까 호기심 기반 질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개미가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야, 지네야, 너는 앞으로 걸어갈 때 저 수많은 다리 중에서 어떤 다리를 첫 발로 내딛냐? 그랬더니 지네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녔던 애예요. 여러분이 지금 지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은 난생 처음 듣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가다가 멈칫하고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도 색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2007년도에 교통사고가 한번 나가지고요. 의식이 회복된 다음에 병원에서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여기가 어디야? 두 번째, 너 여기 왜 와 있지? 세 번째, 여기 있는 나는 누구지? 이렇게. 이게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관한 질문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이게 수잔 손택이라고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작가지 않습니까? 연민과 공감을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더 쉽게 구분하면 연민은 머리로 계산해서 도와줄지 말아야 될지를 따지는 능력이 연민. 공감은 무조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그 사람과 고통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행동까지 하는 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공감 능력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안도현 시인이 쓴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제목이 왜 스며드는 것이냐면, 이 뱃속에 알을 품고 있는데 이제 간장이 알 사이사이로 막 스며드는 거예요. 어미 개가 지금 막 사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꿈틀거리고 막 바람거리고 웅크리고 막 버둥거리고. 그러니까 안도현 시인이 이제 꽃게 입장이 돼가지고 공감을 해본 거예요. 꽃게가 사투를 벌이다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 꽃게가 알들한테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유언이 뭐냐 이거예요. 마지막 두 줄. 깜깜해지니까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그러니까 모든 시는 다 타자의 입장에서 입장 바꿔가지고 역지사지의 산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를 읽어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공감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인은 역지사지의 천재예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못 읽는 게 문맹이다. 글을 읽고 못 쓰는 거, 이런 게 문맹이 아니라 마음을 못 읽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 수 있으나 한 길 사람 속은 알 길이 없다. 수심 가측, 인심 난측. 이거는 인문학적 헤아림의 대상인 거예요. 헤아림은 인공지능이 방법이 없습니다. 대상이 안 돼요. 저 물속은 과학적 탐구 대상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만 발전시키면 얼마든지 아무리 깊은 깊이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단한 사람 속은 알 길이 없는 거죠. 여기 MIT 미디어랩의 마빈 민스키 박사가 창조의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 내렸어요. 흔한 구성 요소들의 흔치 않은 결합. 여러분, 그러니까 창의성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걸 낯설게 갖다 붙여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르네 마그리트도 데페이즈몽이라는, 이게 뭐냐면 여기 봐, 얼룩말하고 사자 갖다 붙이니까 낯설잖아요. 따로따로 갖다 놓으면은 전혀 낯설지 않은데 세계 최초로 갖다가 붙이면 이미지의 중첩이 전문 용어로 데페이즈망이에요. 인생 최초로 처음으로 실패했던 체험이 바로 뭐냐면, 용접 기능사 시험을 보러 정수 직업 훈련에 가서 용접을 하다가 온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이 철판에 용접하다가 구멍이 뻥 뚫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제 불합격된 거는 화도 나고, 그래서 철판에다가 구멍을 용접봉을 녹여가지고 구멍을 크게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철판만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보름달이 상상이 돼요. 혹시 여러분 철판을 생각하면 보름달이 연상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왜 여러분은 그러면 철판을 생각하면 보름달이 연상이 안 될까요? 보름달처럼 구멍을 뚫어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상력에다 제가 뭐라고 붙였냐면 체험한 상상력만이 상상 창조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자로 끝나는 말 뒤에 힘력자가 붙어 있는 건 상상력밖에 없어요. 공상력, 망상력, 몽상력, 절대로 상상력, 상자 뒤에 힘력자가 안 붙습니다. 걔는 힘아리가 없는 애들인데 상상력만 오로지 그것도 체험한 상상력이 창조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자 포엔카레라고 아시죠?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수학의 발전은 논리가 아니라 상상력이다. 수학이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괴델의 정리거든요. 괴델.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논리가 있다. 괴델. 그래서 그 장벽에 갇혔을 때, 부딪혔을 때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수학적 논리가 아니라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과 10개 중에 3개 먹으면 몇 개 남아요? 여러분의 답은 7이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손 들고 3개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응? 여러분이 10 빼기 3은 7이라고 하면 웃지 않는데 사과 10개 중에 3개 먹으면 3개 남는다고 하면 웃는 이유는 뭐예요? 기대를 망가뜨렸잖아요. unexpectedness가 유머의 핵심입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동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의 차이, 아이는 익숙한 걸 낯설게 바꿔서 플레이, 놀이하지만 어른들은 낯선 걸 익숙하게 바꿔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의 핵심은 워크를 플레이로 바꾸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 노셔야 돼요. 세상을 뒤집어엎는 혁명은 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이디어를 구현시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하철을 타시면 여러분 첫 번째 취하시는 동작이 뭐예요? 빈자리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죠. 그죠? 자, 빈자리가 없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서 있잖아요. 그죠? 저 예측이 맞았어요. 이분이 딱 다음 역에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으려고 하는데 저보다 더 빠른 동작으로 이 빈자리를 찾아온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결과적으로 자리 잡기에 실패했어요. 이 똑바로 서 있으면 또 실패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자리 잡기에 실패를 안 할까요? 양다리 걸치고 서 있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약간 사선으로서 이분이 어느 쪽으로 내릴지에 따라서 제가 더 빨리 앉아야 되니까. 제 행동의 변화가 온 것은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알게 된 건가요? 나가서 당해봐서 알게 된 거예요. 지혜는 언제 생기냐면 당해야 생겨요.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데 마스크 쓰고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 있어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